본격적인 주제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강연이나 토론을 들으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백성혜 교수님께서 융합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히 백성혜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면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장, 일세 충북지역사업단장, 해양환경관리공단 비상임이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원, 충북엔지니어클럽학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백성혜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백성혜입니다. 화면 공유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융합교육의 이해입니다. 좀 전에 소개를 받았고요. 저도 2019년도에 연구재단의 융합교육연구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활발하게 융합인재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교육하면 그래도 이제 그 교육계에서는 스팀이 대명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팀이 뭐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보통 이제 이공계가 메인이고요. 거기에 이제 A가 좀 인문예술 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문화융복합 쪽에서 본다면 이제 인문학에 관련된 분야가 요 분야인데요. 이렇게 넣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융합교육의 목적은 창의성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을 묶으면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스팀 교육에 대한 이 융합의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융합이라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담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융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언제 분리가 됐는가부터 우리가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크게 나눈다면 아무래도 인문사회학과 이공학의 분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게 이제 지금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시기가 바로 우리가 17세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대가 탄생했을 때 모든 분과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17세기 이전에는 분과학문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대를 나누는 1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요거를 이제 근대를 설명하는 책 중에 가장 과학 쪽에서 좀 재미있는 책이 셰핀 앤 셰퍼라는 과학사 학자들이 쓴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라는 1985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홉스하고 보일의 논쟁입니다. 이들이 17세기 과학자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분과학문이 돼버리니까 홉스는 인문사회학에서 배우고 보일은 자연과학에서 배우게 돼서 이 홉스와 보일이 과연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17세기, 즉 근대가 탄생되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인문사회학자와 과학자가 자유로운 토론과 담론이 가능했던 거죠. 아마 오늘날 지금 이렇게 융합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서 이 연구자들끼리 지금 토론과 담론을 할 적에 바로 이러한 홉스와 보일의 논쟁과 같은 토론이 아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아마 가장 전형적인 연구가 이 융합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홉스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얘기한 근대의 정치 철학자였고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거로 유명합니다. 보일은 중학교 1학년서부터 배우는데 근대 화학자이면서 보일의 법칙을 배웠죠. 그런데 이 둘의 논쟁의 초점은 바로 보일이 거대한 에어펌프를 만들어서 자신이 진공을
진공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보일의 진공 펌프는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거대한 사이클로트론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 이공계통의 학자들은요, 늘 돈이 필요해요. 그것도 인문사회학자처럼 그냥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고요. 뭐 100억, 뭐 하여튼 50억 이렇게 억 단위로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기자재 때문입니다. 기자재가 없이는 연구가 안 돼요. 이 이공계통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기자재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된 첫 출발이 바로 보일입니다. 그게 이제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보일은 자신이 진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썼던 기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기자재. 물론 그 당시는 연구재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이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돈을, 그러니까 기자재를 자기가 만들었죠. 그런 사람만이 또 훌륭한 연구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했던 법칙이 뭐냐 하면 규칙이 있는데요. 기법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전문가 집단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우리는 학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컨퍼런스도 우리 학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와 성과를 마련하는 것. 이게 보일이 처음에 만든 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발견을 누군가한테 설득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만이 자기의 그 증명한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 자기가 어떤 그 생각해냈던 것들을 인정받는 것이 즉 중요한 과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인 과정이라기보단 사회적인 과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인데 과학자라 하더라도 학회 가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그 학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보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다 알듯이 논문이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논문을 내가 잘 써요. 정말 내가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을 심사위원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리젝트를 했네? 그러면 그때 내 상처라는 건 엄청나요. 도대체 이놈의 레프리들이 도대체 이 가치를 인정을 못 받다니라고 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레프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다시 내는 겁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융합 연구든 인문사회 연구든 자연과학 연구든 이 프로세스가 똑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근대를 연 보일이 했던 3가지 기법이고 그것은 오늘날 학자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창의적이죠. 옛날서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보일이 최초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학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오늘날까지 특히 이제 우리가 인문사회 융합이긴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첨단 기자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이게 실험 결과가 나오려면 항상 비싼 첨단 기자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자재가 좋을수록 지식은 무결해지기 때문에 지식의 무결성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첨단 기자재를 이용해서 지식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기계가 좋으면 결과를 믿을 만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계 의존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기술과 공학이 과학과 함께 같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가 제일 일반인들한테 불만인데요. 도대체 왜 일기예보가 안 맞는 거야?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놈의 슈퍼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더 비싸고 더 좋은 슈퍼컴퓨터가 들어온다면 일기예보가 맞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식의 생산은 도구에 의존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것은 근대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현대를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걸 보일이 만들어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즉 탈근대, 근대를 벗어날 수 있어야만 현대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게 되는데
현대 과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화학자예요. 제가 이제 배경이 화학교육과 교수다 보니 이제 일리아 프리고진이 무슨 얘기를 했니?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 뉴턴부터 시작된 고정과학을 깨고 비평형 불안정성을 전제로 한 연구로 1977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과학자가 양자 물리학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기예보가 안 맞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슈퍼컴퓨터 탓이 아니다. 일기예보 자체가 본질이 그것은 불확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과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적 창의력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가의 창의성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물리학자, 화학자는 본질적으로 작가와 동일하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융합교육 혹은 융합연구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공학 따로 있고 그것은 절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이제 예술이나 인문학은 뭔가 좀 더 감성적이거나 좀 더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과학자도 결국 과학자의 창의성은 바로 그 주관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 동질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융합연구의 가장 뿌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홉스는 비유를 든다면 근대를 열은 사람이 보일인데 근대를 열기 전 근대의 프리 모더니즘의 마지막 사람이 홉스였어요. 그래서 홉스가 다시 뒤집어서 해석을 한다면 현대와 굉장히 유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일에게. 세상에 어떠한 기계도 무결할 수는 없다. 그 당시에 이제 진공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크리티컬했는데 과학의 역사적으로 볼 적에 옛날부터 이 입자와 이제 입자로 이 세상이 입자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논쟁이었어요. 파인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19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과학자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지식 딱 하나만 후대에 남겨야 된다면 그 2000년간 싸웠던 딱 그 지식 입자로 이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해줘야만 한다라고 할 만큼 이 입자론이라는 논쟁이 과학의 역사에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였는데 이 입자를 인정하려면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진공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일은 입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공을 먼저 발견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진공이란 논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2000년간 싸워도 맨날 졌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논리로 승부하지 않고 실험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를 그 거대한 사이클로트론을 사제를 털어서 연구비를 들여서 만들었죠. 그런데 홉스는 그때 반대했던 게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먼저이고 실험 결과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관점이 없었는데 실험을 해보니 진공이 만들어졌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 과학자들은 개념이 먼저이고 관찰은 그것을 따라간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대를 여는 사람으로서 매우 창의적인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융합교육이나 융합을 연구할 적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창의적이라면 보일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있는데 보일이 증명한 기술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기술이었어요. 그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실험의 목격자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즉 왕립학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학회원들을 다 모으고 그들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사실 뒤에 약간의 조작도 했다 그래요. 그 책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를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초청합니다. 자기 친한 사람만 초청해서 홉스는 초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홉스가 초청하는 순간 실험에 대해서 잘못된 거, 에러가 나는 거 이런 걸 공격할 거기 때문에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만 부릅니다. 오늘날도 분과 학파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학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들이 보일이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 보일이 했던 이 설득의 과정, 나와 친한 사람들, 내 그룹 안에서 내 연구를 인정받는 이 소사이어티의 활동은 과학자이지만 매우 사회학자와 같은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생각을 차용해가지고 온 게 바로 법정이었는데요. 법정에 가면 왜 왕립학회 회원 앞에서 설득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일반인들 앞에서 시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왕립학회 회원들은 뭔가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든 거죠. 법정에 가면 신사가 증언을 했을 때와 불황자가 증언을 했을 때 채택률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학회 회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회원들을 모아서 자신의 실험을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인정받았던 것은 바로 한 명의 증인이 얘기하면 법정에서 채택이 잘 안 되는데 여러 증인이 있으면 채택이 된다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 활동을 학회로 가져와서 자신의 진공의 증명에 대한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는 순간 입자로는 18세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히 믿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무도 입자를 본 적이 없고 거대한 사이클로트론으로 입자를 쪼개면 솔입자도 점점 쪼개져서 입자와 에너지가 호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본질적인 입자가 지금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거대한 사이클로트론 안에서 실험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절명의 개념으로 믿는 이유는 바로 보일이 진공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홉스는요. 보일의 이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보일은 지금 왜 논리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로 설득을 하질 않고 이거를 왕립학회 회원들 자기 친한 사람들 데려다가 증명했다고 데모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서 여러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줌으로 이것은 증명됐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결국 누가 이겼느냐. 홉스는 과학도 모르면서 훌륭한 과학자인 보일을 공격한 실험에 무지한 사회학자로 오명을 쓰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홉스가 이렇게 아규먼트를 했다는 것을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라는 1985년도에 책을 보지 않았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역사는요. 이긴 자가 다시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실은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은 있어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일이 이겼고 우리는 보일을 과학 교과서에서 진공을 발견한 사람으로 또 입자론을 증명한 사람으로 배우게 됩니다. 홉스는 역사에서 사라졌죠.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 이전에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세상은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인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은 과학과 사회가 마찬가지라 융합 연구는 본질적으로 설득과 그것의 담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융합적 사고는 이공학문과 인문사회 학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내 발견, 내 창의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찾아내고 설득을 함으로써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경쟁을 뚫고 결국은 이러한 연구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내 분야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심사자들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쓸만한 사람은 다 프로포저를 냈기 때문에 심사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사자는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196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면 근대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시대였다면 라투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탈근대인이란 말을 씁니다. 즉 근대를 벗어나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현대란 말을 왜 안 쓰는가?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왜 현대란 단어가 없지? 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누지? 그런데 이 근대를 이해해야지만 탈근대가 가능해서 우리가 이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사고를 해체하고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과 대중성의 시대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이 바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라투르의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지 과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첫 장이
보일로부터 당연히 시작합니다. 보일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과학 교과서를 배우는 동안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융합의 시대에 과학적 성공과 실패나 사회적 성공과 실패는 동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일의 성공은 실험과학자로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성공이에요. 오늘날 뭐 과학기술인이든 융합 연구자들이든 결국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술을 획득하셨다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은 어떤 이런 근대적 사고를 깨려는 시도, 그게 아마 융합 연구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고인데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융합 맞아? 여기 인문학 좀 들어갔어? 이거 과학기술 좀 들어가서 하는 순간 이게 진짜 융합이 아니라 더 분화를 하는 아주 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자체를 해탈하고 깬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근대적 이중성을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탈근대인이 되는 훈련이 아마 융합 연구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초청을 받았을 때 핵심은 우리가 이런 융합 연구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어떤 새로운 장을 보일처럼, 보일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람이었어요. 과학자였어요. 근데 새로운 장을 열고 내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야만 이 학문이 창궐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중요한 미션들을 연구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아인슈타인과 보호가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어려워서 안 가르치고 양자역학은 쉬워서 고등학교 화학투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보호는 코펜하겐 연구소를 세우고 후학 양성에 매달렸으나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에 가서 혼자 통일장 이론을 만들려다가 제자 양성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양자역학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고등학교에서 못 다룬다. 그것은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을 받아들이는 제자를 양성했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창의적인 연구 성과물을 인재 육성에 전환시키는 일도 함께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미션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걸리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난 너무 똑똑해.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은 매우 논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야 라면서 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 실력으로 승부해. 너 똑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느끼기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굉장히 똑똑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을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 비판적인 사고가 생겨가지고 주변에 동료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똑똑한데 너무 비판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맨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화학에서는요.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 화학 책의 절반 이상의 이론은 루이스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결합 이론의 모든 것들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 노벨상 못 탔어요. 노벨상 못한 이유로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를 연구해서 저렇게 똑똑한데 노벨상을 못 탈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 똑똑했는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노벨상은요, 누군가 추천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성공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공격을 하게 되면 적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건 인간이 만든 학문이잖아요. 융합 연구도. 그런데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이성적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인간은요. 감성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쉽고 좋은 것부터 결정을 해. 우리 심사해보시죠. 심사하면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그 척도의 항목에 다 맞춰서 분석하나요? 아니요. 쫙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평판도 고려해서 먼저 떨어질지 붙일지를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왜 떨어졌는지, 왜 붙이는지에 대한 논리를 피는 것이 인간이에요. 매우 합리적으로 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논리 안에는 감정적인 판단이 먼저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교류와 사회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컨퍼런스에서 서로 만나야 되고, 또 학회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하면서 서로 관련되고 비슷한 학문끼리 서로 또 교류하면서 이 분야들을 점점 함께 확장해 나가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내 혼자 논문을 열심히 써서 페이퍼를 쓰는 것보다 왜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지금 있는 이 활동,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성과 발표회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시간인데 내 연구하는 시간만큼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제자를 양성할 때도 그것의 가치를 얘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홉스가 역사의 뒤안길에 가버린 이유는, 홉스는 정말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학자였어요. 유럽에서 홉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일은 알아도 홉스를 잘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재교육에서 제일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똑똑하게 해서 스펙도 쌓고 시험도 보게 해서 다 많은 것들을 통과하게 하지만, 인간관계를 실패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내 백으로 집어넣어도요 1년 만에 되도록 나와요. 제자들이 속 터지죠. 아니 너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집어넣어서 왜 때려치우고 나왔니?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직장이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 때문입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 승부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사회적군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제가 이럴 때 실력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실력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본질은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가 근대인으로 살 것이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 억셉트 되거나 리젝트 될 때요, 내가 그 레플이라든지 편집진을 잘하면 나 요번에 꼭 논문 한 편은 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부탁해요 라고 했을 때 성공률이 더 높아져요.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된 이중성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실제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 사이에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차라리 리더십이든 따라가는 게 낫지, 다수결의 우민한 정책의 결정이 과연 옳겠느냐 해도 우리는 다수결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던 시대는 근대 시대이고요. 이제는 모든 기준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죠. 오히려 우리는 주관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재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객관적 지식은 이미 컴퓨터 네이버만 찾거나 AI에 의해서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융합교육의 그 시각은 바로 탈근대를 넘어와서 창의성에 대한 주관적 시각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이 MIT 티어랩, 굉장히 유명한 랩이죠. 거기에서 미첼 레즈닉이라는 소장이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창의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의성의 핵심은 우선 지속적으로 궁리하고 목표를 검토하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가능성을 상상하듯 과정을 놀이하듯 반복을 하는 과정을 하라.
또 실패에 대한 회복 탄성, 우리는 성공만 하려고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실패에 대한 회복 탄성력을 가지고 시도하면서 커뮤니티,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멋진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저도 여기에 일원으로 이번에 초청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모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지연 단장님도 뵙고 노영희 뭐 정말 이 단장 이렇게 센터장님도 뵙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언받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는 마음,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돕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마음.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활동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말을 다시 바꿔서 단어로 얘기하면 놀이, 인성, 팅커링, 친구, 이 넷이라고 얘기하죠. 넷만 기억하시면 인재교육의 핵심을 다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융합교육 인재. 자, 첫 번째가 놀인데요. 이 놀이, 우리는 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야, 언제 공부하냐? 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놀이와 공부를 분리를 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 MIT 그 미디어랩의 미첼 레지닝이 한 얘기가 우리는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넌 기초 지식이 부족해. 너 영어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전공 지식도 도대체 이렇게 부족해서 너 큰일 났구나. 자격증 짜야지. 스펙 쌓아야지. 그럼 애들이 얘기하죠. 그럼 언제 놀아요? 야, 쓸데없이 놀면 나처럼 백수돼. 열심히 공부하고 노는 건 나중에 놀아. 이러면 다 망치는 거예요. 애들은요, 놀지 않고 공부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아제,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놀이는 아이에게 일이라고 그랬어요. 비고스키, 사회적 구성주의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놀이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해준대요. 애들 놀다가 다치는 일은 있어도 공부하다가 다치는 일은 없어요. 왜? 놀 때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항상 실패 없이 반복만 해서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진정한 공부는 놀이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주의도 너무너무 중요한 학자인데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빈민들을 그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드립다 시켰는데 돈만 조금 벌면 도로 빈민으로 돌아와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코스라는 것을 얼쇼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직업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 빈민들한테 철학, 시, 미술사, 논리학,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너무나 성공적으로 빈민들로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융합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가?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 같은 인문사회학이 본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삶에 대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러면 굶어 죽어. 이러면서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을 아이들한테 줘버리면 아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즉각적으로 직업, 그냥 쉽고 빨리 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먹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인재들한테 미래의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삶에 대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가 시작되면 직업이 무엇이든 아이들은 자긍심과 가치를 갖게 되는데 융합교육의 본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40분까지가 발표일 거예요. 노영희 센터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뒤에 많은데 그냥 요 정도만 전달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